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괜찮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민간 일자리 파괴는 이미 통계로 나왔습니다. 제조업이 그렇고 3, 40대가 그렇고요. 근데 통계가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정부가 재정 투입한 공공일자리로 고용 창출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민간 일자리 파괴되는 그 순간 재정으로 갖다 퍼부은 그런 일자리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 그러고 있는 공공일자리 뭐 이런 부분만 대부분 늘고요. 제조일자리 10만 이상 감소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나쁜 시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 고용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중성을 보인다는 거죠. 기업에 대한 탄압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으로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 중심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람 중심 경제를 한다면 소득 불평등이 준다든지 또 특히 우리 국민들로 봤을 때 중산층이죠. 중산층이 살아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일가족이 열려가지고 다 동반자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생각하고 보면 느끼고 있고 우리가 외환위기 때 보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 잡는 경제고요. 이미 우리가 이 중산층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 이 붕괴라고 하는 건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가장 우리가 저소득계층으로 전락된 게 자영업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좀비로 나가지고 사실 근로자들이 전전긍긍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사람 잡는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통계나 이런 거 다 정해졌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실정 중에서 가지고 앞으로가 그 사실은 1번, 2번, 3번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도움이 많은데 이 4번 부분은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자본만이 빈익분 부익부가 있는 게 아니고 노동에서 빈익분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의 빈익분 부익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사회를 10% 대 90% 사회로 바꾸고 있는데 10%는 누굽니까? 이 특권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하고 공공부문에 있던 노동조합 이 사람들이 한 10%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부분의 자영업,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90%죠. 사실은 이 10대 90은 전혀 별개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지고 뭐 정년 연장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정부가 어떠한 문재인 정권이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10%의 혜택을 돌아가고 90%가 부담을 지는 그런 구조를 한다는 게 실정이 됩니다. 어째 이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사실은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정권의 성격인데요. 정권 자체가 민주노총과 이 정권이 사실은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1등 공신이 민주노총이고 그건 결탁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의 노선과 지금 문재인 정권의 노선 별로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태도들, 그 다음에 반법치주의적인 그런 태도들, 그 다음에 규범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들 기본적으로 노동 수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일과 최저임금 인상을 우리가 허용한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이 정권의 성격을 잘 따른다면 최저임금 올리면서 기업이 더 노동 일자리를 만들도록 자유를 허용했을 겁니다. 규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규제 푼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는 다면 이 정권이 민주노총과 손을 잡으면서 사실은 한국노총은
현재 집권당과 같이 정책 연대를 했다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버림받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어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경쟁적으로 근로시간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노동시장을 서로 경쟁적으로 경기화시키는 부분이고 바로 이 노동시장의 분열은 90% 서민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 가지고 아예 제가 볼 때는 노동개혁에 대한 이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우선은 노동시장이 이중구조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옛날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게 조금 어려운 단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별개의 노동시장이 존재하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별개의 노동 이걸 노동 이중구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민주노총이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노총이 협조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안 하고 뭘 해버린다는 말은 만사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중국을 일만 생기면 다 재정을 가는 거고 사실은 이 실정의 원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동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을 다 재정으로 통해 노동실정의 원인, 노동실정이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인데요. 이 네 번째 부분은 조금 더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그려야 될 겁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런 자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정의 원인 자체가 정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은요, 우리가 이 지금 유권자 9%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중산층이 가운데 등이죠. 이게 사실은 정상적이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87체제 이전에 87년 민주화운동 이전만 한다더라도 중산층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중산층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87체제 들어가면서 문제가지고 계속 노동자 특히 이 특권 노동자 편향론처럼 그 결과가 뭐냐는 다면 90%와 10%가 딱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10%는 어떤 10%냐는 다면 숫자는 10%밖에 안 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90%를 압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0%는 유권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은 작은 바로 이게 바로 민주주의이고 바로 이게 들어가지고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사실 이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고 이제 핵심인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기본적으로 87체제를 여하히 극복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 중심의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특권 노동자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이런 87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87체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노동자 중심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가야 되고 왜 이걸 극복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민주화와 동시에 진행됐던 게 기술혁신이고 동시에 진행됐던 게 세계화입니다.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재갈등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경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을 왜곡시키고요. 정치가 정책을 계속 왜곡시키는 이런 와중에 노동운동은 계속 이런 꼴로 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태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구조적인 문제들이고 특히 이 87체제가 경제에서 제기했던 경제민주화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의 강화나 이러한 원리 부분들이라고 사실은 노동기본권의 남용이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던 이런 케이스로 봅니다. 그럼 결국 이 87체제를 잡는 포스트 87체제에서 첫 번째 부분은 정책 무대 기울이고 바로 잡아라는 겁니다. 우선은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어떤 조화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10%가 90%를 압도하는 그리고 기득권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단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보시게 되면 노동정책, 특권 노동자 정책이 다르고 서민 노동자 정책이 다르고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이 있지만 서민 노동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 노동운동 자체도 사실은 노동자 가입한 사람들의 혜택 받을 게 없어요. 비가입한 사람 아예 불안될 수 없다는 이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기울어진 정책 무대를 바로잡는 게 포스트 87
문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결국은 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동작점은 정치죠. 이 정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정치에서 핵심은 사실은 노동 정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 노동 정치, 노동조합 위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자영업도 노동자고요, 영세 중소기업 사장님도 노동자입니다. 이 90% 서민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부터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아무도 토론할 부분이 뭐가 바꿨느냐? 이 선거의 왜곡, 이 논리와 정보가 왜곡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틈을 타가지고 좌파가 조직과 움직임을 하는 동생을 하는데, 반면에 이 좌우라고 보십시오. 이 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얼굴 이렇게 아주 움직임력이 뭉치고 있는 반면에 우라고 하는 건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권자 분열, 정보 제공 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과 세계화라고 하는 게 우파의 어떤 이 덕세를 의미하는데도 거꾸로 가는 이런 일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유한국당의 과제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선은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은요. 적어도 노동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의 철학이 있었나?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우파노동 철학이 있었나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은 아마 여기부터 출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90% 서민 노동자를 중산층으로 만든다는 게 이 자유한국당의 제가 볼 때 과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결국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동조합이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똑같이 보호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노동기본권과 일반 사람들의 이익을 조화시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87체제를 뒤엎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세요. 바로 잡으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힘 모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순서로 보면요, 힘을 모아야지 국민들한테 알리고요, 그 다음에 언론 시민단체에 대해서 바로 잡고, 그 다음 정부 여당에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노동과 친노조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노조 정책을 친노동 정책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럼 예고해드린 대로 이어서 복고일 선생님을 단상에 모셔서 토론이라기보다는 기조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항상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한 첫 번째로 소득 주도 성장의 전면 수정 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90%의 노동자들이 10%의 노조원들에게 소득 이전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어르신 말씀인데 좀 아쉬운 거는 정책의 차원에서만 얘기하면은 현 정권의 정책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점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은 본질적으로 이념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자양으로 삼아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단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자유민주주의와 신앙경제에 어긋나는 정책들입니다. 그런 정책들은 현 정권이 전체주의라는 그 이념을 추종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산발적으로 나온 정책들이 실은 그 점에서는 뿌리가 깊고 나름으로 일관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신들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차원이 아니고 이념의 차원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이념을 따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구성원리와 어긋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작용들이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정책들을 내놓는다. 부작용이 없는 정책들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에 맞는 정책이다. 이런 논리적인 설득 과정을 펴나가야 우리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들은 어차피 비슷해집니다. 중간층을 확보하려는 노력 때문에 선거 때는 공약이 비슷해지고 실은 상대편의 공약을 먼저 선제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에서 내걸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최저임금제도 지난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좌파 정당이 소득 최저임금제를 내세우고서 국회 임기 안에 10,000원을 올리겠다고 6,000원 하던 수준에서 10,000원 수준 올리겠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그럼 우리는 9,000원을 하겠다. 10% 할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제가 비난을 받지만 실은 공식적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지지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 정책도 이념적 뿌리가 다르면은 효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모든 문제들이 근원이 이념적 수준에서 나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그리고 그 이념적인 그 잘못이 정책들을 어떻게 편향시키는가 나쁜 영향을 내놓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생략되면 결코 시민들에게 우리가 내놓은 정책이 옳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내놓는 과감한 경제 정책들을 설명할 기회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직관에 맞는 민중주의적 정책들은 이미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서 선택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설득할 기회를 마련하려면 먼저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이념에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내놨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민주주의 바탕을 두고서 이런 정책을 내놓으려 하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설득해야 됩니다. 현재 여기 나온 여기서 다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들을 그냥 내놓으면 시민들이 들을 기회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쪽이 나온 걸 정책을 보면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멋진 정책을 내놓을 기회가 나왔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국민들이 안 들을 그런 정책도 이제는 국민들이 들어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담한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잘 설명하면 우리의 경제를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위원회 활동에 크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준선 공정시장경제 문과위원장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10분간.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내리막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 도산과 가업 소식 부비로 기업 뇌물은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격한 노조와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을 해외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탈한국 것이고 그 와중에 내년 예산은 80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감세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데 한국은 닥치고 정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기 순환의 과정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문제란 저생산성 고경 구조를 말합니다. 이 틀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는 미국, 독일, 일본 자동차 공장, 심지어는 체코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이 한국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그것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에서 이미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는 한 교포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싸간 도시락을 저녁에 그냥 집으로 들고 돌아왔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난리가 났겠죠. 커피 마실 시간, 담배 필 시간까지 다 보장이 되는 이곳을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이 가짜 뉴스임을 여기서도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다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 우리는 실은 껍데기뿐입니다. 내실이 있다는 것은 위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위기에 버틸 수 있는 안전자산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하루살이 뿐입니다. 그날 수출해서 먹고 사는 하루살이 뿐입니다. 고비용 저생산성의 죽음은 여러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고비용 구조는 생산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생산 외적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할 사람도 부족한 터에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부수적 업무가 기업과 기업을 질리게 합니다. 기업들이 생산보다는 대관 업무, 대민 서비스에 우선해야 할 지경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고비용 구조는 주로 제도적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률적 통제로서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치유 방법입니다. 시장 친화적 정책 채택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시장 친화적 정책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규 축소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공정을 인정하고 공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독점을 억제하고 모든 기업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의 최대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소비자의 복지 향상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오히려도 너무 보였습니다. 과연 여기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전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대전환을 없이는 시장 친화적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20 경제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키워드는 자유와 개인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정치의 역할은 대중의 자유의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은 자유라는 표현 아래 뭉쳐야 합니다. 보수는 그리고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 중에서도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적 자유도 결국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공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인이라는 위대한 존재를 존중을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자유와 개인, 개인과 자유입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극대화가
하는 것이 답이며 올바른 조치로 국민 자유를 보호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이루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모든 법률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발의하시고 여기 다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많은 법률들을 전부 고쳐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불가능하겠지만 차근차근 집권 5년 동안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정경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하고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의 오늘의 키워드는 자유와 개인. 이 자유와 개인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공정한 시장 경제의 어떤 원칙인지 대강을 밝혀주셨습니다. 앞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우리 지속가능한 복지를 주제로 고민하게 되실 따뜻한 시장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용하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나쁜 흐름 속에 끊임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전략 수립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구도화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율을 가진 노인 인구 비율을 가진 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정신적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인 경쟁적 성과주의가 경제 성장의 본질이지만 상생의 조합 방안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부와 같이 단순한 복지 예산 확대와 같은 땜질 처방만으로는 지속하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경제는 망칠 것으로 생각했지만 분배까지 망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우리 소득 분배 상황을 보면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악의 분배 악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2019년 1사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 1.3% 감소됐습니다. 그 원인은 각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증가가 그 주 원인입니다. 이런 식의 돈을 풀기식의 정책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해지고 노령, 취업, 재해 등 사회적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복지 정비의 필요성은 불가피하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최근 10년간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매년 빠르게 증가된 결과 지금 우리나라도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11% 수준을 넘었습니다.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해서 낮다고는 하지만 2018년에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국민 부담이 빠르게 늘어났음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고성장기에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서구나 북부와 다릅니다. 서구나 북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성장기에 복지 지출도 확대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복지 확대 시점에 저성장기에 도달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특별무출의 결과에 의하면 2067년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의 15.7%에서 46.5%로 세계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전축에 의하면 2060년경에는 현재 사회보장 제도를 그냥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GDP 대비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지금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복지 지출 수준과 유사한 수준인데 문제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도 30%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가 되는데 30%를 지출한다 해도 여전히 실제 복지 수요를 감안하면은 충분한 복지를 갖다 제공할 수가 없는 그런 한국적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구나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을 그냥 답습해서는 우리의 미래는 일본과 같은 한계 상황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본은 OECD 국가 복지 지출의 평균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의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도 순위가 58등으로 우리나라와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 시스템 전반을 비용 효과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지출만 확대한 결과가 바로 일본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핵심 방안을 가지지 않는 복지 정책은 미래가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따뜻한 시장 경제 인프라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지속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과 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 저성장,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배동 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빈곤, 노령, 질병, 실업, 장애, 재해 등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지향적인 계층은 상위계층은 리더십과 희생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경쟁 중립적인 중간계층은 국가의 중수로서 땅과 노력을 요구하되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이 어려운 계층은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완성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애 주기적으로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고용, 보건, 복지의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복지가 고용 창출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립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도 간 연계, 정보화, 경쟁과 책임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약화되는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국민, 근로자, 사용자, 중앙지방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5가지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 안전망 체계는 우리가 지난 20년간 서유럽과 북유럽의 복지 정책을 무분별하게 그냥 자식 이슈로 받아들인 것을 이제는 제도의 정합성과 효율성이 정립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복지 체계는 중복 문제가 존재하고 누락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꾸고 사후적 치료적 복지에 대해서 빈곤 예방적 복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이 요구받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공고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애주기적 고용, 보건, 복지 서비스의 통합은 평생에 걸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자유롭고 탄력적인 고용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일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이 동시에 제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건 인프라가 구축되고 질병 및 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의 보건 및 복지 통합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 정책은 고용 창출을 만들 수 있고 성장 지향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공급자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서는 더 이상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다양하게 하고 고용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발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재가 불가피하게 정된 능력에 있어서도 경쟁 및 책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부 시장 원리를 강화하고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비용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관리 및 제도의 효율성도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분립된 체계에서는 비용만 많이 나가고 국민의 만족도는 낮습니다. 통합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정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시스템을 보건복지 시스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 민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계, 기업, 사회, 국가가 공존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정부의 복지 정책은 개인과 가족을 말살시키고 국가가만 존재하는, 정부만 존재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이 중심이 돼서 책임도 지고 또 복지 체계로 함께 끌고 나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평등성이 조화될 수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우리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부담하고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족과 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가족과 개인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제대로 된 복지 정책,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또 한 분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 기획자원정부 장관이시고 현재 성균관대학 교수이신 박재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의 저는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부에 합쳐서 한 9년 가까이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데 대한 일단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자칫 유체이탈 화법처럼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9년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반성하고 느꼈던 점, 그리고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신 5분의 주옥 같은 말씀에서 다소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 등을 엮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역량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지신 역량은 기본적으로 시키는 일을 아주 잘 하고,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하고, 남이 하는 것은 잘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어떻게 보면 좀 표준적인 중간 숙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제조 등의 그 제조업과 건설업 등등의 덕목이 되어서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7, 8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나아가려면 이 표준적인 역량을 좀 뛰어넘어서 시키지 않는 일도 찾아서 하고, 또 전혀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일을 쳐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역량, 창의력, 여러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역량까지 국민들 실력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의 가장 큰 타겟이, 자동화는 아주 상비 업종도 아니고 고부가 가치 업종도 아니고 중간 업종,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을 로봇이 가장 대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생산성 드라이버 등의 희생양이 될 수 있고 우리 국민 경제는 정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직장 문화라든지 조직의 운영 시스템 다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최근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시리 회원국 가운데 직장에 나가서 상사 또는 동료, 부하에게 배운 시간의 빈도 결코 없다. 1년에 한 번쯤 있었다. 분기에 한 번쯤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쯤 있었다. 등등으로 빈도를 나누고 보면 그게 꼴찌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직장에서 다니면서 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또 꼴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연공서열에 입각한 급여 승진 시스템을 비롯해서 선배들이 해놓은 선례를 따라서 답습한다든지 상사가 시킨 대로 한다든지 회의 때는 받아 적기만 한다든지 와 같은 이 문화를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민소득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런 당내 분위기를 좀 그렇게 바꿀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길어질지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습니다만 정부 영향력이 너무 크고 최근에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숟가락을 얹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시장의 활력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복거리 선생님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이나 총선 때 공약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정의당은 좀 뚜렷이 공약을 보면 이거는 정당 공약인 줄 알겠다 하셨지만 자유한국당 공약은 안보 이런 쪽 제외하면 경제 복지 이런 쪽은 지금 집권 여당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표심에 영합하기 위해 그 대정요법이 난무하는 거 아니냐. 그 정부 규모가 최근에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OECD에서 지금 농어가 소득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비중이 우리가 52%까지 올라갔는데요. 올해 들어서 기현상 중에 하나가 농림업 분야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씩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공격 은퇴하면서 도시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무겁고 농어촌으로 이주하면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연세유류 심지어는 전력요금 등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포함하면 사실 도시에 거주하는 것보다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이 상당한 유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구 연령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진전이 될 때 과연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누군가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
저도 책임이 큽니다만 조세의 자원 배분의 왜곡도와 재정 지출의 생산성 이 변화한 방향을 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나쁜 방향으로 둘 다 진화해 왔습니다. 진화라기보다는 역진했다고 해야 되겠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해서 구직자들에게 일종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훈련 같은 예산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에서 우리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꼴찌는 아닙니다만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의한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말하자면 물고기를 잡아다가 구직자한테 갖다 주는 그런 예산,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OECD에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2016년까지 자료예요. 2017년, 18년 자료를 갱신해 보면 아마 우리가 가장 높은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지출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른바 좀 커리 효과라고 하죠. 보스턴 시장을 20세기에 4차례 역임한 전설적인 분이 계신데요. 아일랜드계인데 보스턴에 있는 가난한 아일랜드계 시민을 위한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렸다가 그 후가로 보스턴에 거주하던 부유층 전문가 심지어 나중에 중산층까지 모두 보스턴 근교의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하는 일이 빚어졌고 보스턴 시 근고는 파탄에 이르게 되어서 학자들은 이런 잘못된 정책을 잊지 말자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붙여 커리 이펙트라고 기린다 할까요?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잊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커리 이펙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금 올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EITC를 보면 복지제도하고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평탄 구간과 정당 구간이 확대되어서 GDP 대비 그 수준을 보면 선진국보다 훨씬 우리가 관대하게 운용하고 있는데 근로할 수 있는 유인을 복지제도에 반드시 도입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 함정에 빠지고 일을 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기강, 질서, 사회 자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용, 양보, 응원, 감사, 승복 이런 것보다는 갈등, 대립, 반목, 질시, 평화 이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제자가 찾아와서 이민을 떠난다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중소기업을 받은 제자였는데요. 부친이 가업을 이어받아 중소기업을 했는데 왜 이민을 가느냐? 최저임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종업원들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어려우면 모여서 걱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자기 혼자 나와서 걱정하고 아무도 다른 직원들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임단협 때문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우니 올해는 좀 동결을 하든지 그러면 어떠냐 했더니 어쨌든 사장님하고 그 자기 선배 회장님께서는 뭐 이래저래 좀 축적해 놓으신 재산이 있을 테니 그것으로 좀 푸시면 되지 않냐는 식의 얘기를 하고 해서 기업을 할 식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임시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을 가는 것으로 다음 달에 갑니다. 인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뭐 우리가 상당히 좀 너무 각박한 운동장에서 서로를 대하면서 사니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회 전체의 기강인데 주차를 비롯해서 뭐 간단하게 대중목욕탕에 가면 제가 사는 동네 단지가 커서 그 대중목욕탕이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면 실내를 써붙여놨어요. 우리 단지의 품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 수건은 1인당 한 잔씩 씁시다. 2. 헤어드라이어는 2발을 근조에만 사용합시다. 3. 로션과 크림은 얼굴에만 씁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옆에 가만 보면 수건을 한 장씩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건들이 얇긴 얇아요. 헤어드라이어로 겨드랑이를 말린다거나 심지어 발바닥을 말리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크림 등은 얼굴에만 바르라고 했는데도 뭐 다리에도 바르고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팔에도 바르고 그런 사람들이 툭툭 해서 이렇게 바릅니다.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중상 이상인 제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온천을 다녀오신 분은 그 온천 탕 내에서의 그 사람들이 한 질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가 앉았던 자리는 아무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옵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면 휴지통은 꼭 호텔에 처음 들어갔을 때처럼 끝이 딱 삼각형으로 접어놓고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에서의 가외 비용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뢰, 투명성, 질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씀이 많았는데요. 복필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에서 생활정치 구현, 현장정책 개발에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때 우리 경제력이 크게 성장했다 할까요? 도약했던 것은 세종대왕이 했던 여러 가지 현장 정책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욕을 먹고 있지만 50 초기에 했던 통금 해제,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라든지 또는 이명박 시장 때서 서울시에 도입했던 대중교통 카드 환승 시스템 같은 것, 또 미국 비자 면제, 마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유한 땅의 노선과 철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천착하셔서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재외 동포에 대해서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입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고등교육, 대학교육 연한을 단축하는 문제, 등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큰 정책들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잘 하고 계십니다만 우파의 전향은 역사와 현실을 존중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현모양처라는 단어가 왜 현처 양모라고 하지 않고 현모양처라고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로서는, 배우자로서는 착하면 되지만 어머니로서는 착한 데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현명해야 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진 재산은 당대를 편안하게 하지만 현명한 재산은 미래까지 편안하게 한다는 교훈을 생각하셔서 지속 가능한 누구하고도 뒤집을 수 없는 마치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같은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오늘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 들어도 영양가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국민민주 인연을 진단하면 어떻게 안경 쓰는 순간적으로 순간을 추락하고 요약합니다. 일자리 가게되고 분명히 악화되고 가리고 지어지고 국민들을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대외 자원, 사대강 다 파괴하고 국가기구 인프라를 파괴하고 허용이 되는 저승자가 되는 이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올해는 잃어버린 시대로 기회를 만들고 있다. 저는 이미 미래 세대, 지금 사회에 나오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이미 잃어버린 시대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4분기 성장률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는데 민간 소비 0.1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간 소비 증가율 0.1이라면 민간이 소비를 못한다는 얘기가 이게 장기불안이 증가하잖아요. 왜냐하면 대개 GDP에서 민간 소비 비중이 50에 60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해보았는데 굉장히 해보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률이 이렇게 추락하고 지금 우리가 경기가 이번에 아직도 뭐 경기가 작년 정확하게 5월달 정도는 계속 추락하는데 이게 추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올라갈 줄은 안 됩니다. 성교수에서 경기 구단을 유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무시보느라고. 뭐 그냥 수단면 나와 있어요. 계속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글로벌 위기가 아니고는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완전 지금 실업률 보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고요. 50가를 비교하면은 칠레하고 한국만 실업률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120개월 동안 전후 최장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전후 최장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은 당연히 수출 의존도 되면 성장률이 한 3% 이상 올라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1.7%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칠레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내가 정책 잘못하라고 딱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연간 40만 명 전년도에 증가하다가 지금 10만 명 되고 그것도 정부 재정을 지난 2년간 54조 쏟아붓고 금년에도 예산을 23조 또 쏟아 반영되어 있고 게다가 또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중인까지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업자가 130만 명 돌파하고 실제 고용 단련자라든지 실업중생을 포함하면 350만 명 실업자. 아까 우리 김영님 말씀하셨지만 청년들 45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놀고 있습니다.
계층은 아까 10% 김태균 잘 말한 10% 대기업 다니는 주로 민노총을 보면 흥성모델라고 해서 자동차 회사. 여러분 자동차 연봉이 얼마인지 평균 9,600만 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동차 회사 신입사원의 연봉이 1,400만 원.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일본의 대기업이 신입사원 초봉이고 250만 원. 자, 그렇게 흥성노조, 그 다음에 공공운수노조, 뭐 지하철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사람들이 연봉은 올라가지만 실업자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군대가 악화돼서 군대 수준은 완전히 지금 그 위기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때 수준입니다. 요거는 완전히 금융위기 때 수준이고요. 그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가구를 5분이 나누죠. 한 2천만 가구에 5분이 최하 200만 가구에 55%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200만 가구에 55%가 일자리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 얼마냐? 평균이 1에서 보는 데 40만 원밖에 안 돼요. 63만 원에 정부 보조금을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소환 되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보안노동보다 정부가 보조 아니 많아져서 배를 쉬어요. 부산유가에 있는 일이 부산유가를 하는 게 배움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점이 되면은 가계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게 말이죠. 가처분 소득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왜 이번에 민간 소비가 안 늘어나면은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 186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OECD인데. 그런데 미국 떨어진 일본, 미국이 이게 2008년에 135였던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미국 경기가 살아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민간 소비가 한 60%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180으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민간 소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집값도 자동으로 깡통부터 늘어나고 그래서 민간 소비 현실이 나오고 저는 이거를 미국 수준 정도까지 낮추려면은 길을 써도 20년 이상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장부란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회에 나오는 시대는 잃어버린 세력에 대해서 캥거루 족밖에 할 데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계속 우리 금융위원장님 제가 참 뭐 잘하는 분이지만 통계상 대출만 필요합니다. 이금융권도 대출 못 받게. 그럼 이금융 대출 못 받아 어디 갑니까? 사채 시장을 갑니다. 이게 이제 들어서 작년 2017년 통계가 나왔는데 52만 명이 6조 8천원 연간 100%가 넘는 사채를 쓰고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 3년 말 정도는 한 60, 70만 명이 100% 넘는 사채. 이번에 그 사회적 자산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회적 자산 제가 언론 지켜보니까 5천만 원 사채를 쓰고 있었는데 부부가 일자리에 없었어요. 100%이자면 연간 이자만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평균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경우에 대개 한 달 한 번 불법소득 쓴 사람들이 5천에 6천만 원을 쓰고 있어요. 서민 생활이 완전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포도하고 통계상 대출을 드려가지고 오늘 뭐 발표가 지금 뭐 이번 달 초부터 이제 시행됐는데 이금융권도 DSR 등에서 서민들도 못 빌리고 통계상으로는 별로 진로를 들지만 그 사람들 어디 가면 생활해야 되고 애들 결혼식이 되고 금전성이 되고 사실상가고 신체 고려했어. 서민생활이 이 정도로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미 다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자들은 확 줄어들고 자연자들은 계속 많이 났습니다. 자연자 하루에만 3,500원입니다. 이게 뭐 1,000만 원짜리예요. 하루에만 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또 이제 커준다고 그러죠. 뭐 지금 빈곤 복지가 너무 늘어나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빈곤 복지가 중복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 생계비를 한 사람당 보통 한 100몇십만 원 받게 돼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한 10만 명 정도에다 월 50만 원을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치료수단까지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중앙정부 주는데 지방령 서울시 가는데 또 줘요. 50만 원. 그럼 도대체 얼마나 나갑니까? 이 중복 현금 주는데도
통합 전산망이 구축한 데서 처리가 안 되고 있어.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김영민 위원장하고 그때 인천의 남농공단에 갔을 때 그 남농공단 대표가 제발 돈좀 기분 주지 마라. 왜냐하면 청년들이 올려받는다는 거예요. 300만 원 줄래도 올려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 건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아까 우리 결과는 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쟁이 많았지만은 요거 GDP 항공에서 개편된 GDP 인간 111조가 늘어난 걸 다시 적용하니까 지금 38에 36으로 떨어졌는데 또 40%가 도달하고요. 이 정도 되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갚지는 못해요. 갚지 못하면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이자를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을 대프레임이라고 해서 국채 감정이 빠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2030년 중반 되면 국채 감정이 빠져서 우리가 되는 게 그럼 지금 전사는 일자리가 없는데 이들은 갚지 못해 재정이고 건강보험도 2020년이면 건강보험도 고갈되고 더 큰데 노인들 모시는 장기 요양보험이 2023년이면 고갈된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노인들 장기 요양병원이 뭐냐면 정부에 15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2023년 고갈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채는 살 사람이 있어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살 사람 없으면 외국에 팔잖아요. 외국에 팔면 그래도 외환위기 가고 이는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총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파괴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파괴되죠. 등산시장도 파괴되고 군대도 파괴되죠. 이런 산업 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현대차 노력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제2의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 개혁 나오고 금융도 보니까 뭐 기업들이 안 좋으니까 임금도 90일을 너무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안 되고 그런 금융이 당연히 있고 또 인프라가 다 파괴되고 있고 재정도 그거 대충하고 재정이라는 그런 거 있고 지방 대입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아까 김재동 사장이 왜 났느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준 교육 재정 교부금 중 교부금을 나 돈이 나왔어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서 45개 지자체가 돈을 내려보내서 금일말 작년말까지 얼른 쓰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래서 쓸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에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건이 한꺼번에 됩니다. 자, 그런 문제 있습니다. 이 파괴된 원인이 뭘까? 첫 번째가 친노동조직. 쭉다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가 반기업 정책입니다. 엄청난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기업한다는 것은 기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걸 다 뒷골로 세금도 엄청 내고 그 다음에 불편하게 구속되고 국민들도 다 국수를 지시하고 대한민국 말고 그것도 있다고 우리나라 기업을 뺏어갑니다. 은행을 뺏어갑니다. 상부세는 65% 내고 세금 65%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명 기업한다는 가치가 사람 4명 고용해서 뭐 1,000명 있으면 고용한다는 기준입니다. 삼성그룹 50년 전에 대구에서 삼성 상해라는 데 출발했습니다. 조그만 상해 출발해가지고 직간접으로 30만 명을 고용하고 거기서가 17, 18조를 내는 기업을 선정해서는 국민이 상해라고 좀 칭찬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 서비스가 정부가 안 하는 게 정부가 다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슈퍼예산, 복지하고 다뭐 중앙정부 서로 하는 중앙정부에 주는데 또 지방정부 주고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달리 너무 주다 보니까 이번에 여당 구청장이 부산 구청장이 청와대 편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못하게 지방정부 파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예산 이런 거 하나라도 중요한 정수님을 선물 앞두고 내년에도 뭐 청년 취업자가 한 50만 원 줘보니까 재밌거든요. 청년들 표가 잘 나오잖아요. 내년 선물 앞두고 국민 취업자들을 목표합니다. 참 우아한 나라입니다. 국민들 사회이 좋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비행기가 침착하게 원래 시행을 안 거뒀습니다. 그래야만 비행기가 살아나죠. 공산국가의 중국도 감세를 합니다. 우리는 비행기 침착하게 질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국가부처는 그래도 국가부처는 정하고 연기연구가 수단 되고 대행시다. 우리가 2011년도에 유럽에서 그리스 위기 났을 때 그래서 파판데르 수상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국민이 원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지금 바로 그런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느냐 이건 사회스 스타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리들이 지금 사회를 베네수엘라 형 사회를 행보를 했냐 이런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국민이 다시 독일적 복지 정부의 경제에 그리고 파멸된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경을 탈출해서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까지 걸었어. 240만 명이 미국에서 빠졌다 안다고 하면서 가면 건조구나.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너무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원래 베네수엘라가 아주 성장되고 잘 살던 서민에 대한 세계 1위 국가였는데 마이너스 10%를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 제가 이 시대 상황 문재인 정부 2년을 벌이면서 시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국민을 절망할까 그 다음에 미래세대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전을 해야 되는데 희망을 살려주죠. 희망을 살려주죠. 그 다음에 미래를 보장해주죠. 이런 방향으로 자연대에 가겠다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논의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제 총괄 국가위원장을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희망을 살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살리고 미래를 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달성할 정책 과제가 아까 사회분과 허기상 시장인데 공정시장인데 지속 방안 그리고 따뜻한 시장 국민들을 바꿨습니다. 어제 우리 중괄국의 토의 끝에 따뜻한 시장인들과 꼭 적반적인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그랬어. 오빠 저희 친구들한테 자기 오빠 교수들한테도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 방안을 어떻게 상상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놓았거든요. 대전환을 해야 한다. 첫째로는 국가 중심주의에서 시장 중심주의로 되야 된다. 소득 조성에서 혁신주의하는 신장 정책으로 되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과 노동 간의 기울인 운동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아까 상승하는 무슨 그런 정책으로 되야 된다. 그 다음에 파퓰리즘을 실행하고 재정비율을 도입해서 재정비율을 예방하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국가 인프라를 정리를 중단하고 국가의 경제 기본 인프라를 파괴하는 중단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있는 부분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계경제가 이사롭지 않습니다. 금융위 10년 설계를 중요한 대외경제 경쟁에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인해서 위기를 예방하는 정책을 돼야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완전히 대전환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달성하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책을 바꾸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분과위원장님들의 오늘 발제는 일단 각 분과위원회에서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일종의 기조 발제였다고 생각하시고 향후 비전과 정책 과제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또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귀빈을 모시겠습니다. 최강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경제학계 원로 경제학자이시고 지금도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최강 전 복지부 장관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답변 장관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 중에 국민의 의식과 실력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 두 가지를 아우르면은 우리가 기술적인 테크노크래트적인 발상을 하는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55쪽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가지고 앞에 많은 분들 다섯 분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중복이 되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에서 중복이 되고 저는 이 다음 대통령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제1성 선거 때는 이 말을 하기가 좀 힘들다 생각합니다. 일단 당선이 돼서 첫 국민들한테 나와서 해야 되는 말씀은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절대로 국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할 수 있어야만 저는 됩니다. 이게 안 되고는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장과 오늘 이야기 다 나오면 시장, 그 자유시장 경제세 그리고 경제 원리, 경제 정책은 경제 원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경제 원론을 들은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는데 경제 원론을 듣고 심지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정책의 경제 원리를 과연 적용시키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정책에 답이 없다, 경제학 교과서에 봐도 답이 없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이 않습니다. 경제학은 절대로 어렵지 않고 경제 정책은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답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 첫 마디 문장을 보시면은 비행사가 조정을 할 때는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되고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 하늘에 올라가면 전후 좌우가 분간이 안 돼서 그의 감각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전문가들의 감각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을 건널 때도 규칙이 있는데 우리는 사막을 건널 때 당연히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도가 아니고요. 사막을 건널 때는 나침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정책을 두고 이 게시판과 나침판이 뭐냐? 그게 바로 시장과 경제 원리입니다. 자, 뭐 이렇게 이 다시 공가에서도 앞으로 이 점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은혜는 다 아는데 모든 정책이 공짜가 정신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가 참으로 잘 된다.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자유로운 거의 대부분의 99.9%의 정책이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를 막는 정책. 그 제들이 그런데 52시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자유 교환과 거래를 막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생산 주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50년 전보다 지금 잘 사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옛날에는 80%밖에 생산을 못했는데 3만 불 생산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400불밖에 안 되고 룩셈부르크가 10만 불이 되니까 그 룩셈부르크는 1인당 10만 불어치를 생산합니다. 에티오피아는 400불밖에 생산 안 합니다. 뭐냐? 생산 주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자, 경제 대전환의 방식을 말하는 표현이 활기찬, 따뜻한, 공생하는 저는 이해를 처음 만들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과연 국민한테 이 얻어가는 오늘 이렇게 많이 굉장히 좋은 자료 이 용어들이 전달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솔직히 내가 밖에 나와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자 우리 포크 선배께서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우리는 진보 보수를 이야기하고 좌파 우파를 하는데 그렇게도 이념을 또 추상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뭐 진짜 이념은 종교와 같아가지고 있는 건 답이고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자유학당 당명의 자유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신앙의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자유가 뭐냐고요? 그런데 이 자유의 본질과 현실 우리가 많이 나오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죄송하지만 전문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정부 간다고 국가 부채를 가지고 부채 규모가 시스템을 하지 않다 하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크는 건 뭐냐? 정부가 크는 우리 개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개개인이 자유 설치 못하고 예정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의 길에서 예정의 길로 이 대한민국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모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의 자유의 길에서 물론 완벽하지 않아도 상당히 자유의 국가에서 예정의 국가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쩌다가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돼서 우리 자살하는 소동이 생기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그 순서를 넣었는데 근데 결국은 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이 나오질 않고 이 시장을 제약하는 정책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많은 사람들이 국가 말씀 박정희 대통령 한 정책을 가만히 보면 시장 경제 원리를 가장 제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국가주의가 절대 안 해요. 새마을운동하면서 시민법 부대를 주는 것도 자기네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같이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 경제를 공부를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정책을 보면은 완벽한 시장 경제 정책을 해서 오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모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과거에 잘 나가는 나라들 또 어떤 정책이 잘 나갑니다. 어떤 지도자와 어떤 정책을 잘 나가는지를 고민합니다. 모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의 답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게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사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역사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과거를 우리가 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를 가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책 읽는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자,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또 혹은 다른 정당의 정책이 왜 틀리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답이 국민 하나 어렵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자, 경제 체제로서 지금까지 인류가 실험한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있고 사회주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를 한 나라 치고 북한은
물론이고 뭐 과거의 중국을 포함해서 그 나라 치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 전부 망했다. 국민의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답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 플러스 종북이라는 이상 정책이 들어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정책을 한 치고 역사를 봐봐라. 한 나라도 성공한 나라가 있는다. 없잖아. 그래서 지금 마음 있잖아. 그 이상 답이 설명을 그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저는 본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의미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지금 지표들이 나왔지만 이 모든 노력을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모아야 됩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대로 사업을 하라.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창안이라는 기회였지만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과 기술이 전부 해외로 나갑니다. 그 통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책을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처음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35분 한 중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가들의 사기를 대단히 진단시켜야 합니다.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대통령도 대학 교수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들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이후부터라도 여러분 뭐 경제 자매 부모님들, 뭐 삼촌들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만나면 딱 두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나 여러분 존경한다.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공권력을 농단하는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가 존립의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책 이사들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그분에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표로서 뭐 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근데 어렵다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노력을 해서 3만 불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좌파들과 아무리 뭐 해도 속도가 늦은 분이 조금 지나면 4만 불에 가고 이렇게들 다들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참으로 낙관이 지났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꼴이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3만 불이요 2만 불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년에 성장률이 1% 나는 게 아니고 남미의 큰 나라들 대부분이 20세기에는 지금 우리가 22세기잖아요. 20세기 초반에는 남미의 큰 나라들이 미국이나 불합하고 똑같은 수준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남미로 이민을 갔겠죠. 부신고 누가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반타락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도 저는 이대로 가면 저는 반타락이 난다고 저는 확신은 합니다. 근데 이 분과위원께서 제발 반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기조 발제문에 마지막에 보면 한 장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 말을 제가 따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이강의 기적을 일으킨 에러하트, 참 이 태처 수상의 그 강력한 리더십,
이 토마스 제퍼슨의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본인들이 애절하게 각각의 그 시점에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결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 이렇게 그 신념과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하니까 국민 여러분 잔소리 마세요. 따라오세요. 한 말들이 수없이 많은 말이 있지만 이 경제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참고가 꼭 됐으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장의 정리를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한 장의 정리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이 위원장님께서는 잘 반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실제 이제 여기 뭐 위원님도 계시고 앞으로 위원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알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기 몸에 이 철학과 이 사람이 진짜 이랬구나 하는 이런 그 본질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이제 레이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살자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전쟁에서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게 우리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보다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레이건이라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레이건은 세계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한나라당이 알겠지만 자유한국당이 가장 참고를 하고 집권을 하면 대표적인 정치가 한 사람을 잡고 추진하는 안녕코 마을의 세처 여사입니다. 세처 여사가 취했던 이 영국의 상황이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세처의 정책,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제가 우연히 만났을 때 그때 당 대표시는 대표님 대한민국의 세처가 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세처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경제 민주화 남의 당 정책을 가져오는 그런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전 세계 표본적인 이 정책은 세처에 관한 책이 본인이 쓴 책도 몇 권 있고 또 세처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당의 당뇨들께서 적어도 3권 이상 읽으시면 저는 답이 아주 명쾌하게 다른 공표로습니다 명쾌하게 손에 쥐어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조 발제와 토론이 다 끝났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은 생략하고요. 우리 김광림 위원장님께서 총평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신 많은 분께서 제가 느끼는 거하고 같은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평생 읽은 책, 4년 동안 대학에서 받은 학점 이상으로 경제와 경제 사회에 관한 오늘 강의가 가슴에 넓게 깊게 파고들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보다 촘촘하게, 보다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경제 대전환, 특히 내년에 경제 대전환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개 국가별로 이와 같은 모임을 갖고 생각을 넓혀가는 그리고 역사에서 배우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한국당을 이해를 하고 나라를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2022년에 정권을 꼭 자유한국당이 찾아온다기보다는 나라가 제대로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공개 토론을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이 대전환위원회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이 위원님들이나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